실시간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미디어 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수술실 이것 설치법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수술실 이것 설치를 줄곧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의협은 수술실 이것 설치 의무화는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방범, 감시, 화재 예방 등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ABCD, 2번 CCTV.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ABCD, 2번 CCTV.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오늘은 특별 손님 모셨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입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뵙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캠프로 가가지고 왜 버스 타더니 왜 운전대는 뽑아가고 그래요?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네.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아니 오늘은 사과하고 잘해보겠다고 했지만 운전대는 뺏어갔다면서요.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주어를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는 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주어 없으면 그거 써먹고 있어요. 그럼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서 다 네. 끝난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발언처럼 사실 이제 오늘 선거안 위원장도 내정이 된 상태에서 임명이 끝났고 네. 이제 본격적인 8월 말 경선 버스가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힘합쳐서 버스 잘 출발할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선관위원장으로 정홍원 전 총리가 이렇게 예, 오늘 임명이 됐죠. 임명됐죠.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별 불만이 없군요. 아마 국민의힘 전체 후보들 중에서 이 내용 가지고 특별하게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의 정홍원 총리 모습을 기억하면 굉장히 무난하게 국정을 이끌었던 분이고 무난하게 아무 일도 안 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이요. 그때 안 그랬었나요? 불멸의 총리라고 기억 안 나셔요? 불멸의 총리가 정홍원 총리가 사퇴를 했는데 네. 그 뒤에서 계속 줄줄이 낙마해가지고 불멸의 총리. 그래서 전임 총리가 얼마나 훌륭했던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기억이 됐죠. 아니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19대 때 그때 국무총리 하셔서 네.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같이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색깔을 많이 드러내시지 않고 무난한 답변을 하시는 분이고 네. 그 방송장악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명천지의 방송장악을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만드신 분입니다. 네. 정홍원 전 총리가. 그리고 이분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했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친박 성향이 확실하냐 또 그런 느낌도 아니죠. 아, 그렇죠. 그리고 개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세월호 정치를 일단 현실 정치에 뛰어들질 않으셨고 세월호 참사 때 국무총리이셨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느 개파에서도 안티가 나오지 않을 무난한 스타일이죠. 아무튼 검사 출신이고 네.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그리고 다른 캠프에서도 전혀 논란이 없는 네. 무난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현재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정홍원 선관위원장 임명하면서 경선 버스를 안전하게 출발시키기 위한 기본 장치들은 다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전대는 뽑아가고 그러지는 마세요. 저희가 운전대를 뽑아가거나 뭐 락카치라거나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적 안 했어요? 네. 근데 왜 이준석 대표는 그런?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불거지고 있을 법한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쌓이면 이런 내용들을 풀기 위한 노력들이 또 필요하고요. 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즐겨 읽었던 소설이 있어요.
에쿠니 가오리의 소설인가요?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남자가 썼던 소설과 여자가 썼던 소설이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다름을 조금씩 인정하면서 맞춰가고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일이 정치의 근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세대가 다르고요. 그 세대가 다르다는 뜻은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리버럴한 청년 세대를 대표할 수밖에 없고요. 예.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고 그냥 거의 26년 검사 생활한 게 그렇다 보니 세계관이 아무래도 좀 정형화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이고 지금 그 다름에 대해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김병민 대변인밖에 없을 거예요. 정치권에서. 정치권은 그렇죠. 다름을 차별 혹은 차이로 인식하고 그 틈을 비집고 상대방을 흠집내는 것이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름을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 그건 뭐 세계 최강일 텐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정홍원 전 총리가 선거안 위원장이 되면 이건 이제 실무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추가 바뀌죠. 네. 윤석열 후보는 자맹을 거듭하다가 어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언론재갈법이라고 세게 치고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 일요일 오전이었고요. 국회 소통관이 저도 같이 갔었고 언론중재법이 이제 조금 있으면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신문협회 등 사실 이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데 만약 이렇게 일방적인 또다시 입법을 강행 처리에 나서게 된다면 그 피해가 결국은 일반적인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문제는 뭐 많이 다뤘을 테니까 형식에 관한 절차에 대한 얘기 한마디만 드리면 딱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국민들의 이 전세 사는 문제에 고통 덜어주겠다고 민주당이 임대차 3법 강행 처리했던 모습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러한 내용들이 국민께 도움이 됐는지 생각과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전문가들을 비롯한 반대 의견이 있다면 왜 숙고하면서 그 의견을 들으려고 하진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차민희 의원님.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도 언론기본법을 연상하신 게 아닌가. 언론기본법이 언론재갈법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언론중재법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은 언론중재보다는 이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인데 피해구제 부분에 개정안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이 언론피해구제법에서 저는 애초부터 권력자는 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권력에 대해서는 언론 권력이 무한 비판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다소 억울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국회의원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네, 정치인들은 예, 뭐 그래서 할 얘기가 많죠. 예, 애초에 뺐어야 된다. 그런데 중간에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1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그러니까 여기에 판검사도 일정 주기 이상은 다 해당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대기업 임원. 예를 들면 장충기 문자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기업과 언론과 뭐 국회의원과 이런 것을. 그래서 그 부분은 애초에 빼야 되는데 애초에 빼지 않고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론재갈법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언론 노조 등의 문제 제기를 받아서 뺐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은 너무 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애초에 이 논의가 시작된 건 쓰레기 만두, 포르말린 통조림, 우지라면 파동 등으로 터무니없는 언론 보도로 중소기업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피해에 대해서 언론은 책임을 하나도 안 져서 2004년에 처음으로 이게 주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피해 대상은 힘없는 국민, 중소기업 그리고 연예인 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수정된 법안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권력 부패 방탄용이라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내년 대선 끝나고 발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 비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윤석열 후보 측의 일부 지적은 법안 내용이나 발효 시기를 좀 더 보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너무 나갔나요? 너무 나갔어요. 아니, 그 정도로 내용을 충분하게 조정이 가능한 점이 있다면 왜 급하게 일방적인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180여 석에 달하는 의석으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정신은 완전히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지난날 국회 때는 최소한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나름대로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법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1년 가까운 기간의 수기 기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야 간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임대차 3법을 언급했던 것처럼 이게 한 180석 갖고 있는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일반 강행 처리가 이루어지고 났을 때 독소 조항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점들을 체크하지 못하고 법이 가결됐을 때 나타난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했을 때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건데 우리가 보셔요. 바로 얼마 전까지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해괴한 프레임에 갇혀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공영방송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과연 집권당은 얼마나 이러한 언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무리하게 처리해서 예를 들면 대선 앞두고 언론 피해 구제법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건 그렇게 빌미를 주죠. 야당에게 공격할 수 있는. 네. 그럼 이제 야당은 속으로 좋아요? 그럴 수도 있는 사안인데 중요한 건 검언유착건이 완전히 사안이 다릅니다. 저는 검언유착 사실이라고 보고 팩트가 이걸 증명하는데 법적으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판단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 검찰은 이렇게 실력이 없나. 그 핸드폰 비번도 못 푸네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피해 구제법 이 내용은 사실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만 오히려 참 미흡해요. 시민적 입장에서 보면 악의적 오보의 입증 책임을 여전히 피해자가 져야 되는 부분 등은 되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야당이 꼼꼼히 보면 사실 야당도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형식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습니다. 2020년 총선 이후에 곧바로 해야 될 게 저는 이 피해구제법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급하게 상임위 구성 변동이라든지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하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네. 사실 정무적인 전략적 대선 판단에 있어서 플러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정이 있다고 봅니다. 8237님께서 강행이 아니라 늦어도 너무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얘기합니다. 7865님 언론 구제고 피해고 재가리고 가네. 일반 국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요.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힘만 좋아져요.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면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언론중재법, 언론관계법 이게 통과한다고 해서 언론 개혁이나 이런 또 피해 구제 이게 될까요? 부족하다는 얘기는 최민희 의원께서도 하셨는데 왜 이걸 지금 이렇게 밀어붙일까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운전대에 관심이 많나 봐요. 7617님께서 운전대는 안 뽑았는데 그럼 정류장마다 들리라고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버스는 노선이 정해진 건데 여기저기 서라고 막 하시잖아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요새 아주 합의 잘 만든다면서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내년도에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래서 4.7 보궐선거 승리 교두보를 놓은 것이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여러 주자들이 있는데 각종 여론조사 수치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여론조사 그리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덕담과 격려성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민 대변인께서 이것도 또 좀 네. 많은 좀 조정과 이렇게 조율이 있었나 본데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지만 거기에 대한 국민께 송구한 마음들이 이거는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다정이 엄마는 9년 전 다정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전 남편은 다정이가 10살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주기성 구토증 진단을 받고 수시로 구토에 시달리는 다정이는
꾸준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섬유 근육통으로 몸이 아픈 엄마가 다정이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모두 감당하기엔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다정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다정이와 엄마가 힘겨운 일상을 벗어나서 마음 편히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망을 전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특히 남부지방 중심에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약 186km 해상에서 시속 42km의 빠른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는데 오늘 밤 8, 9시쯤에는 서귀포 부근 해상에 가장 가깝게 다가오겠고요. 자정쯤에는 남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새벽 3시 전후에는 대구 부근 육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해 세력이 약해지겠습니다. 이미 제주 전 지역과 제주 전해상, 남해상 일부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점차 광주와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경남, 전남 전 지역, 전북 일부에도 태풍특보가 추가되겠습니다. 그 밖에 서해안과 동해안을 포함한 전해상의 물결도 높게 일어 강풍특보나 풍랑특보가 곳곳에 추가 확대 발효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폭우도 가장 큰 걱정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와 제주 100에서 최고 400mm 이상, 중부지방도 50에서 200mm의 많은 비 예보가 있는데 현재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위치한 정체전선을 밀어올리면서 호우경보가 충남 보령과 전북 군산시에 내려져 있고요. 호우주의보도 그 밖에 충청과 인천, 경기 지역 남부 일부 지방에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에도 호우특보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비는 내일 오후 남부지방부터 그치고 중부지방은 모레 수요일 새벽까지 좀 더 이어지겠지만 이후로도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기 전에요. 8월 23일 오후 8시에 경남 화동군,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창원시, 전남 고흥군, 보성군,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부산광역시 지역에 태풍주의보 발효되었습니다.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 계신 분들 침수 피해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제주 서귀포로부터 233km 이내로 근접했습니다. 태풍은 오후 9시쯤 제주도를 관통해 서귀포 북북 동쪽 약 50km 부근 해상을 지나 자정 무렵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은 100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지리산 등 많은 곳은 최대 40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9월 말 10월 초부터는 준비 작업, 검토 작업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국내 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한 시점부터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1명의 부동산 거래 투기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에게 제기됐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이권 조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윤희숙, 최재형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 지도부와 대선 예비 후보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 공동투쟁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태풍주의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8월 23일 오후 7시 부산 앞바다,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경남 중부 남해 앞바다, 거제시 동부 앞바다, 전남 서부 남해 앞바다,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지역에 태풍주의보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8시에는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전병성님께서 김병민 의원 오늘 되게 차분하네요.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나요? 얘기합니다. 자, 윤석열 캠프 가서 그래서 윤석열이 꿈꾸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알겠어? 그럼요.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알겠어요?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럼요. 그거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내일 모레가 비전 발표거든요. 비전 발표. 비전 발표에서 많은 얘기들을 가지고 일단 토론회는 피하고 비전 발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토론회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14명이 주르륵 나와서 대선 주자들이 토론회하는 거 의원님 본 적 있으셔요? 재밌겠다. 민주당이 몇 명이더라? 민주당도 꽤 많았어요. 9명이었는데. 뭐 9명이나 13명이나 뭐 도찐 개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보 등록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 토론회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민주당도 아니지. 민주당 후보 등록하고 있죠. 당연히. 아니 이광재 의원 안 하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후보 등록하고 나서 그리고 토론회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사퇴를 한 것이고요. 보세요 경선일정 제가 나중에 다 일정 보여드릴게요. 등록을 안 했다니까.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요. 아니 그게 후보 등록이 진짜 본격 등록은 기탁금을 내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경선 일정에 따라서 경선 일정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당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이제 후보 등록이 진행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게 만약 토론회가 진행되고 나면 얼마 전에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를 선언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안 나가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후보를 등록하고 난 다음 토론회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에 맞는데 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차착으로라도 일단은 당이 다 같이 화합해서 단결하면서 비전 발표를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 비전 발표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거는 이준석 대표가 면국이고 후퇴한 것이죠. 네. 이게 대내외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적어도 당 지도부가 결정한 당의 일정이 특정 여론조사 1위 후보에 의해서 좌절된 건 제가 본 그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자신이 있고 준비가 됐으면 사실 등록 여부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사실 좀 면 빠지신 거예요. 윤석열 후보 많이 문제 삼은 게 아니고요. 여기 대해서는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로 원칙의 문제를 얘기한 바가 있었고요. 당 지도부와 경선준비위원회 간에서 의사가 합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최종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고 나면 후보들이 따르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도부의 결정들을 지켜보겠다 지금 이런 더 것이죠. 위험한 말씀하신 거예요. 지도부 내에서 결정도 못하는 당이 콩가루라는 걸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자로 선관위원장을 임명하고 나서 당이 같이 화합되는 모습들을 가져가는데요.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줬던 게 2심 송심 논란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황교익 씨를 둘러싸고 다퉜던 그 일들을 지켜보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민주당의 갈등 국면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주당은 2심 송심이라는 건 특정 캠프가 거의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나와서 특정 후보에게 지사직 사퇴해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건 완전히 그러면 이상민 위원장은 이낙연 후보 지지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민주당은 적어도 어떤 룰이 만들어지면 모든 후보가 따라요.
뒤에서 꿍얼꿍얼 들지. 이거 김병민 그 위원회 작전이에요. 자기한테 뭘 물어보면 맞아, 폭탄을 맞아. 저쪽 맞아. 땅에다 이렇게 아니, 던져줘요. 아까도 근데 김경률 잠깐만, 회계사가 당에서 아까도 언론 정해졌는데 피해 빠졌거든요. 잠깐만요. 언론피해구제법 관련하여 그 내용상으로는 사실 잘못 비판한 거거든요. 뭐 권력 부패 운운한 게 그거 빠져나가려고 검언유착 뭐 들고 나온 거 알아요. 원래 그런 거 자, 잘 쓰는 그런데 거. 네. 자, 토론의 달인 김병민. 아닙니다. 자, 네. 윤석열 후보는 토론 자신 있습니까? 말은 많이 해. 그런데 자신 없어서 피하는 건 아니죠. 제가 그래도 주진우 라이브에서 토론 조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같이? 잘하죠. 윤석열 후보랑 같이 토론 많이 합니다. 네. 이 얘기 저 얘기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하는데 토론에 자신이 없다는 거는 정말 근거 없는 낭설이다 싶을 정도로 여러 현안 주제마다 같이 티키타카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법사위원들 쫙 앉아있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 하루 정도를 네. 본인의 의견들을 쭉 피력하면서 생중계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때 모습 이상의 내용들을 충분히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런 김병민 의원.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 말을 많이 하는데 하는 게 많잖아요. 120시간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언론 인터뷰에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 투머치 토커라 해서 말이 조금 길고 많았던 내용들이 과거에 일부 있었던 것뿐이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 중에 특히 문제되는 내용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토론 과정에서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되는 거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거는 그야 김병민 대변인이 둘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되는 발언, 지금 토론을 많이 했다는 건 둘이서 비공개로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대화를 하면서 충분하게 사안과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죠. 아니 네. 그거죠. 둘이 했다는 거잖아.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개된 행보에서는 정말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자, 공개되지 않은 데서 김병민, 윤석열, 김병민 둘이서 얘기하면 한 8화를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죠? 그렇지 않고요. 김병민 아니 근데 이 주제와 얘기는 사안에 따라 잠깐만. 달라요. 주제와 아니 사안에 따라. 이거는 둘이서 한 얘기를 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시 전원 정치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긍정적으로 얘기할 8월 거니까. 말이 열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캠페인 대변이지. 후보 등록하고 난 다음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쪽도 토론하는 캠프 모습을 대변인이 보는 와요. 게 제가 봐서는 금방 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봅니까? 토론에서 보면 돼요. 네. 네. 오늘 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12명이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12명 13건. 열린민주당이 한 명 명. 있었고. 네. 네. 그런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그리고 당에서는 어떻게 한답니까? 일단 지도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네. 민주당이 이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왔을 때 출당 조치를 했지만 당에 나가지 않았고 또 결국은 마지막에 또 저래. 경찰 전례를 갖고 얘기를 해야 그 다음 아니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는 틀렸어요. 거죠. 거기서 잠깐만요. 왜요? 일단 민주당은 권익위는 명단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명단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했냐면 권익위로부터 명단을 전달받고 지도부가 회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명단 공개를 결정하고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를 그 다음 후속 조치로 계속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바가 있어요. 민주당 이상으로 하겠다. 예. 근데 이 경우는 국민들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사이즈가 큰 분들이 계세요. 박덕흠 의원, 전복민 의원. 네. 이분들은 국민의힘인데 지금은 무소속이세요. 무소속입니다. 예, 그러나 국민의힘 쪽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명단 공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리고 발표에는 없었지 않나요, 박덕흠 의원은? 제가 무소속이니까? 당연하죠. 무소속이니까. 무소속은 여기 이제 나머지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름 발표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각 당이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지도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저는 민주당보다 조금 섬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은 검찰 조사,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되게 가혹한 기준으로 탈당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민주당보다 세게 하겠다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다시 민주당에게 영향을 줘서 민주당도 애초 약속을 지키게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근데 당의 지도부의 결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왈가왈부 얘기하는 건 조금 적정치 않은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얼마 전 우상호 의원의 무혐의 결정이 났을 때
이제 경찰에서의 조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송영길 대표도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국민들 바라보시기에는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정말 지금은 권익위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나왔다. 그러면 권익위 결정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경찰의 결정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왜요? 오늘도 권익위 결정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게 불법인지 여부는 판단할 길이 없으나 의혹이 있으면 다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분히 소명되고 그 우상호 의원의 농지가 있는 그 해당 구청에서도 이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4곳 비교섭단체 의원들,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들 중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의원 한 분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불법 거래를 한 의혹인데요. 그 분은 실명이 나오던데요. 김의겸 의원으로 실명이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최재형 후보는요, 뭔지 모르겠어요. 최재형 후보가 꿈꾸는 사회가,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어떤 걸 바꾸겠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일단 반문인 거는 분명해요. 정권 교체, 그리고 반문만 막 하다가 지금 계속 가라앉고 계세요. 사실은 그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 윤석열 후보도 반문 말고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재형 가라앉고 윤석열 좀 답보 상태고,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홍준표 후보가 이제부터 홍준표 타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의원님? 이거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후보가 정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약간 소폭 상승하기도 합니다. 네, 왔다 갔다 이거는 합니다. 아직도 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대체할 다른 후보가 그쪽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의 콘텐츠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시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 되면 그건 홍준표 후보가 될 것이다. 이게 그냥 시중의 일반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요? 네, 판단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안 되면. 안 되면 안 될 경우 다른 대체 후보를 찾으면 누굴 찾을 것인가? 홍준표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네, 민주당의 바람 이런 건 아니, 아니고요. 민주당 바람 아닙니다. 민주당 바람 아니고요. 네, 아니고. 자,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렵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 그리고 지난 2012년도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늘 이기기 위한 명장을 찾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보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승리에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4.7 보궐선거 때 비대위를 같이 해보고 나니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그동안 정말 손을 내밀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호남 광주 묘역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과거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했고, 젊은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는데, 그 다음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과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 후보가 되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대한 좋은 비전과,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의 고민들이 있을 건데, 이런 내용들이 정치는 누군가 한 사람의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연대해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자, 김병민 대변인이 이 정도 얘기하는 거면, 자, 공정과 상식으로 채우지 못했던 윤석열의 콘텐츠를 김종인의 제2의 경제 민주화, 이런 모토가 하나 나오겠는데요, 금방. 그러니까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나는데, 그 건강은 못 빌려도 머리는 빌릴 수 있다. 그 유명한 말이 갑자기 생각나고, 애초에 이준석 대표를 당선시킬 때 야당 쪽 일부가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대표로 세우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야당 쪽 사람들이. 그 구상이 실현되는 계기인데, 이제 비대위라는 말을 누군가가 흘렸는데 역풍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국민의힘은 그냥 11월에 후보 뽑는 거를 그대로 진행해서 선관위 체제로 빨리 전환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머릿속 생각을 누군가에게 이식하거나 누군가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 이미 한번 배반당한 거잖아요.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 그리고 그 상징으로 데려다 쓴 사람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근데 사실 배반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그런 시도를 하시는 건데 제가 이거는 쭉 보면 역시 후보는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세상을 만드는 방식이 자체 발광이어야지 이게 제3자에 의해서 이게 주입되거나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다. 이 말씀은 드립니다. 김병민. 네, 윤석열 후보가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벌써 1년 넘는 기간 동안 유력한 야권의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담보가 되고 있는 거고요.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한 7년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국민들이 봤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거대한 권력과 혈혈단신 몸으로 맞서 싸우면서 그 기득권에 국민들과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싸웠던 정치적 자산, 자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서 내 삶의 고통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4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이거 확실하게 좀 바꿔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왜 잠깐 꺼냈냐면 우리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고민과 생각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이 하는 윤석열 거죠. 후보가 갖고 있는 네. 좋은 정치적 자산과 또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께 보여줬던 해안들이 같이 결합되게 된다면 그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선 잠깐만요. 윤석열 후보가 되고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투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안을 제시하고 이끄는 자리. 그러니까 투쟁하는 걸 국민들은 원하지 않아요. 좀 아까 투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 발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체 발광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면 이분이 무슨 선출직으로 된 적이 있습니까? 검찰 이외에 다른 경험이 있습니까? 자, 민주당은 이재명, 이낙연 이 명락대전은 이제 이 갈등은 조금 봉합됐습니까? 봉합? 앞으로도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대권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내부 경선도 치열하고 외부 경쟁은 더 치열한 거기 때문에 계속 가리라고 보는데 네거티브를 주도하는 쪽이 진다. 이것만은 여야가 다 확실하다고 봅니다. 주도하는 쪽이 떨어집니까? 네. 같이 네거티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는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얼마 전에 황교익 사태로 충분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누가 특별하게 네거티브를 주도한다는 생각보다는 결국은 같이 네거티브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우호적으로 보는 쪽이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명백한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의 말씀. 네, 네거티브는 원래 1위 후보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2위 후보가 주도하는 거죠, 주로. 그리고 네. 이번에 황교익 씨 건도 일개 시민에 대한 특정 캠프에 거의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만큼의 네거티브가 있어서 그 사태 별거 아닌데 커졌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는 그 자체로는 2위 후보를 비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거티브의 정도가 황교익 씨가 후보가 아닌데 마치 황교익 씨가 후보인 것처럼 쓰리 쿠션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나쳤던 상황이었죠. 황교익 씨의 발언 자체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뭐 이렇게 좀 제가 입으로 담기 어려운 얘기가 나왔고 네. 또 국민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미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내용들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잘못된 발언이죠. 임명권자는 이재명 경기지사 아닙니까? 아 근데 중요한 건 네. 이게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데 황교익 씨가 아무도 자기에게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그런 센 발언을 한 게 아니에요. 황교익 씨에게 친일 프레임을 덮어 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응이 좀 황교익 씨는 사퇴했고 이제 문제는 지난주에 갔는데 자 비전 발표에 네. 윤석열 후보 기대해도 됩니까? 예, 그럼요. 수요일에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열 몇 분에 되는 후보가 한 7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라도 국민께 이런 비전과 정책들을 가지고 진정성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김병민 대변인 네.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대신 나갔으면 좋겠죠. 아니, 무슨 말씀을. 아니, 근데 그럼 실수는 없을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되게 매력이 있어요. 아니 인간적인 저는 매력 매력은. 없어요. 왜요? 네, 같이 그러니까 만나보셨어요? 기대치를 높이시면 안 돼. 그러면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네. 위험하거든요. 정치적으로의 시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민희, 김병민, 최민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